자, 그러면 1페이지 논술의 기초. 이번 주까지 이 논술의 기초가 다 될 거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만 딱 던져주고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왜냐면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논술의 정의. 논술이란 논증을 제시하는 글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2번에 보면은 논술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자신의 결론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자신의 결론을 명료하게 제시한 것에 대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논술은 주어진 논점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글이다. 자, 무슨 말이냐? 여보세요. 논술 시험 문제가 논제와 그리고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논제와 제시문으로. 그러니까 이 논제에 이제 물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보면은 중등 논제 파악 연습 해놨죠. 거기에서 다음은 A중학교 초임교사인 박교사와 경력교사인 최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두 가지 관점, 잠재적 교과정 문화 실조에서 진단하고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만 논하시오. 이게 논제야. 그 이제 제시문은 길어서 지금 빼놓은 거야. 왜냐면 이제 우리 논제 파악 연습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1페이지로. 요 논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논제 파악을 했으면은 뭘 써야 되느냐? 그 논제 파악을 하면 여기서 쟁점 사항이 무엇인가가 나오겠죠. 그게 논점이야, 그 논점. 쟁점 사항이 뭐냐 이거야, 쟁점 사항이. 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학점이냐? 자, 쟁점 사항은 학점이었죠. 쟁점은 학점이었잖아. 근데 그 여자는 쟁점을 지금 뭐로 본 거야? 학교로 봤잖아요. 선발은 학점으로 하는데 왜 학교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쟁점에서 벗어난 거야. 이해가죠? 그랬을 때 이 논점에 대해서, 이 논점에 대해서, 즉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이 있을 거라고. 그걸 논지라고 해. 이 지자가 뜻지자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뜻,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야. 이 논쟁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견해, 자기 자신의 견해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논지야.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끝이냐? 아니야. 대단히 논리적인 글이 되고 이걸 다른 사람도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논거야. 즉 증거를 대야 되는 거야. 증거. 논거를 대야 되는 거야.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야 믿어줘.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교육학적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견해를 쓰면서 근거 제시로 뭐야? 교육학 내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 내용을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법원에서도 검사 변호사 변론하세요. 그러면 저 변호사가 나와갖고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거물 제시하잖아.
그 저또 검찰 쪽에서는 저 증거물 들어가면 또 자기네들을 불리하니까는 지금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판사가 해쇼 그러고 증거물 딱 제시하고 그래서 막 판결을 뒤엎고 막 그러잖아요. 증거 불충분이면은 무죄야. 증거주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논리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점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논거를 대라 이거예요. 충분한 논거를 대라.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논거를 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육학적 지식이야. 그러니까 교육학 내용에 대해서 쟁점상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쓰고 그 교육학 그거에 관련된 교육학 이론을 논거로 대문되는 거야.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 논제 파악을 못 한다는 거지, 이게. 논제 파악이 잘못돼. 논제 파악이 잘못되니까 논점을 몰라. 논제 파악이 잘못됐으니까는 학교 얘기가 나온다니까는. 그럼 계속 좋은 학교가 좋다라고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론은 그거에 대한 자기가 논거를 제시하더라도 어쨌든 논제 파악을 잘못했으니까 논점이 달라지고 그 논점을 자기가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바다로 가야 될 것이 산으로 가잖아. 그 잘못된 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는 교육학적 지식을 간단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팩트해야 돼. 이제는 그냥 옛날처럼 잡다한 거 다 할 필요 없어. 뭐 교육과정에서도 백워드 교육과정이 나왔지만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개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논점, 논지, 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술 답안을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첫째 논제 파악을 해라.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논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논점, 그다음에 논지, 그다음에 논거. 이거 순서대로 지금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문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문제 읽는 거야. 그 문제가 뭐야? 논제 파악해라. 논제 파악했으면 거기서 논쟁거리가 뭐냐? 그 논쟁거리를 이제 찾았으면 자기 논지, 자기 주장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주장까지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끝. 그럼 좀 논제 파악을 보자. 당연히 자료 제시형이야. 여러분들은. 그죠? 자료 제시형. 자료 제시형은 제시문을 참고하고 제시문을 출발점으로 하고 제시문의 문제 상황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논술 문제 유형인데, 자료 제시형은 물음과 제시문 두 분으로 되어 있다. 맞죠? 물음이 뭐예요? 논제지. 논제와 제시문 두 유형으로 되어 있어. 뭐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 뭘 외워? 그대로 있는 거야.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야.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야. 논술의 주제, 즉 논제는 바로 물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출제자가 무엇이 어떤 측면에 대해서 노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논점에서 논쟁이죠. 논지로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머릿속에 다 넣으면 참 좋아. 학점 문제가 논점 문제지 학교는 논점 외 문제라고. 오케이? 논점 외 문제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여기서 학점이지. 학점으로 뽑는 게 출제 의도야. 근데 그 여자는 학교로 글을 써나가는 거지. 그게 전혀 다른 거지. 그래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물음과 제시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자, 밑줄 그십시오. 그 연관성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 연관성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선발과 학교의 연관성, 선발과 학점의 연관성. 지금 논제는 이거죠. 요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연관성 뒤에서 나올 거야. 우리가 몇 개의 단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각 단락마다 연관성을 가져야 될 것이냐, 연관성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심리적 부담이 뭐냐면요, 글을 쓰면서요 4개의 논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4개의 논제가 다 연관성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 그걸 쥐어짜. 첫 번째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논제, 두 번째 논제가 연관성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연관성으로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도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연관성을 갖춰야 되니까는 그걸 자꾸만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는 전혀 다른 글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논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는 예를 들어서 논제가 잠재적 교육 과정이었다고 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학생의 성격이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이 연관성이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제가 뭐냐면은 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렇게 나와. 그럼 사실상은 2번과 3번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무리하게 이제 연관성을 이끌기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으로서 가정 환경이나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거야.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뭔 말이야.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 연관성 있게 글을 쓰다 보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야. 잠재적 교육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의 인격적 정의적 영역 맞아. 표면적 교육과정은 지적인 영역 맞아.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 맞아. 그런데 요거는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 부분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그거야. 그 논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논제 각각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별개의 문제인가 그걸 따져보라는 거야. 연관성이 없을 땐 여기 딱 단락 구성해갖고 이거 따로 하나 쓰면 돼. 이거 이해해서 매개체로 이어서 매개 변인을 집어넣어갖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또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제시형에서 복수의 지문일 경우 개요도 작성을 위해서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선행 조직자를 조직한다. 자, 여보세요. 지리 전공시험 문제에서 선행 조직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면서 전공까지 같이 건드려줘요. 지리교육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야. 수행평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까지도 다 살펴봐.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 하면서 전공까지 같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는 어쨌든 봅시다. 선행 조직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스벨이죠, 오스벨. 근데 자 보세요. 이 제시문이 한 문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복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예를 들어서 가문장, 나문장, 다문장 이렇게 제시가 되든가 아니면은 요 제시문에서 김교사, 이교사, 장교사 이렇게 대화체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은 제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복수의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요 딱 선행 조직자를 이렇게 조직해서 가, 나, 다. 그래서 가에서 주장하는 게 뭐고 나에서 주장하는 게 뭐고 다에서 주장하는 게 뭔가, 이게 선행 조직자를 조직하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당연히 선행 조직자로서 김교사, 이교사, 그 다음에 장교사. 그래서 김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고 이교사는 영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장교사는 MBO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표시를 딱 해놔야 돼.
그러니까는 옆에 연습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종이에다가 먼저 제시문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개요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제시문이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논제 파악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1번, 논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다른 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논제. 뭔 말인지 알겠죠? 논제. 지금 일부러 거기 밑줄 그어놨어. 그 밑줄 안 그으면 여러분들 몰라. 일부러 밑줄을 그어놓은 거야. 자, 봅시다. 논제가 뭐냐면은, 다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에서 각기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얘기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밑줄을 그어놨어요. 필요하고 정당한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논제를 이 필요만 생각해. 앞에 딱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다 밑줄 그은 이유가요. 필요하고잖아. 이거 엔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과 정당성 두 개 각각 쓰라는 거야. 이것만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이지. 그죠? 또 이거 하지 않고 이것만 해줘도 이것도 거짓이야. 당연히 이거 다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거짓이지. 당연히 이 두 개를 다 다루어줘야 이게 참인 거야. 오케이? 엔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필요성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정당성 두 가지를 나눠서 논술해야 되는 거야. 엔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논제를 분석을 잘못하면 결국은 필요하고 정당한 거에서 이 학고를 딱 그냥 시험 문제 밑줄 안 그어주니까 필요하고 정당한 거에서 그 학고를 딱 그냥 간과해버리고 필요성만 쭉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성은 쫙 빠지는 거지. 그러면 그 논술은 잘못한 거지. 왜? 필요성과 정당성 두 개를 각각 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제야, 논제. 그거 제시문 그 제시문은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여기 토지 하나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제시문은. 오케이? 논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논제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그 분석해 놓은 거예요. 1.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 정당한가 둘 다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필요하고 정당한 거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죠. 엔드기 때문에. 잘못된 논제 파악은 필요성만 논의하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사항이 즉 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요구 사항들 사이에 비중도 따져보고 요구 사항들 사이에 논리적 연관관계, 아까 얘기했었죠. 논리적 연관관계를 자꾸 따져봐야 돼. 논리적 연관관계. 자, 그럼 논제를 봅시다. 논제.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해야 글을 일단 쓸 준비가 되는 거니까. 논제 파악이 안 되는데 글을 절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생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과 사랑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사랑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래 대화에서 그 제시문은 생략한 거야. 우리가 논제 파악만 하는 거라. 아래 대화에서 드러난 사랑의 특성과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사랑의 특성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라 그랬었죠. 분석하고 이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서, 오케이? 이거를 논의의 바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를 논의의 근거로 삼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실천적 사랑의 모습, 그죠? 자신이 생각하는 실천적 사랑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술을 하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쓸 때 지금 사랑의 특성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견해에서 실천적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그 실천적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실현 방안을 쓰라는 거지. 이해가나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2번 동글배기. 이 요구사항이 여럿일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논리적 연결이 없을 때는 그냥 따로따로 딱딱 쓰면 돼. 근데 논리적 연결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걸 연결해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뭐냐면 항상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 오케이? 우리가 이제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논리적 연결이 있다 없다가 분명히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이 있는 것은 당연히 논리적 연결로 연결해야 되겠지만 논리적 연결 없는 것을 그냥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자기 글은 논리적이다 이거야.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가. 전혀 논리적 연결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제시문에서 나타난 사랑의 특성이 분석되면 그 특성을 가진 사랑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논리적 연결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당연히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으로 내가 제시할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은 최소한 그런 문제점은 극복한 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으로 내가 제시할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은 최소한 이런 문제점은 극복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이 사랑이 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만 안 되지. 자기 견해는 이걸 극복하는 사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실현 방안은 그러한 모습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사랑의 특성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어. 그리고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견해로서는 그 문제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실현 방안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죠? 오케이. 3번 주의점. 모든 요구사항들이 항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리학과는 아마 실학사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국교육사에서 실학사상.
실학사상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학사상가들이 주체성을 강조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나 우리나라 지리를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체성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리와 역사를 왜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상에 실제로 없는데 지네들이 그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도상에 어떤 산맥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없는 산맥인데 그걸 넣었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산맥도는 강점기 때, 상경표는 우리 식대로 한 거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그죠, 뭐 우리나라의 길을 꺾겠다라 갖고 그 맥에다가 말뚝박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쪽으로 해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실학 쪽으로 해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논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문은 홍대용이 18세기 저술한 의산문답에 나오는 글로서 시롱이 허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육사가 시험에 나오겠느냐, 저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성리학과 실학사상을 비교하는 거. 그러면서 이 실학사상의 근거로서 서양의 17세기 실학주의 사상, 사실상 우리나라 실학의 태동은 17세기서부터 실학의 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영조 후기와 그 정조 때 실학사상이 아주 꽃을 피우는 거죠. 그 자연과학 발달이 지대하게 이루어지면서 17세기 실학사상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허자야. 허자. 지금 거기서 나온 것처럼, 허자. 그러니까 이쪽은 헛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공리공담을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기는 허자야, 허자. 그러나 실학사상은 실롱이지, 실롱. 실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게 이게 실롱이야. 이게 실제적인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이 뭐냐면요,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과거 시험과 음서제도. 그러면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교육사회학의 기능론과 관련이 되고, 여기는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과 관련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커다란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 뭐냐면요, 외교부에 아버지가 5급이야. 근데 자기 자녀들을 5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을 바꿨어.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다 막 이렇게 해갖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아니, 그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갈등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식 세대에게 세습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지금 의산문답에 나오는 글로서 시롱이 허자에게 지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목이다. 그래서 홍대영은 과학사상을 지대하게 발전시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여기서 시롱이 보여주는 과학교사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 논제가 나왔어. 지금 논제가 나왔어. 그래서 과학교사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해 보시죠.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하라 그랬어. 여기에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다는 거야. 전혀 논리적 연결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과학 교사는 이거 특수한 거야. 그런데 바람직한 교사는 일반적인 거야. 즉 국어교사, 영어교사, 국영수, 사과 등 모든 교사를 지칭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과학 교사의 장단점이야. 근데 이게 논리적 연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 연결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과학 교사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 제한되지. 그러니까 엉뚱한 글이 나오지.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해. 요 문단 한 문단, 요 문단 한 문단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야. 논리적 연결이 있다면 만약에 요 문단 한 문단 쓰고 요 문단 한 문단 쓰는데 논리적 연결을 위한 매개 변인으로서 문장을 써주면 돼. 오케이? 근데 논리적 연결이 없으면은 그냥 문단 딱 구성해서 따로 툭툭 던져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요구사항 기억. 실록이 보여주는 과학교사에서 장단점 분석하고 니은 바람직한 교사상을 제시한다. 근데 두 요구사항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직접적이지 않다. 그죠? 그래서 기억의 요구사항은 특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과학교사로서의 장단점에 대한 것이지만 니은의 요구사항은 교사 일반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과학교사로서의 장단점으로 분석된 내용이 곧바로 일반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논제가 주어졌을 때 그 논제가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논리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별개의 문제냐, 그걸 논제 파악을 통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이제 논제에서 논점, 그죠? 그리고 논지, 그리고 이제 논 걸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제 파악에서 이제 논점, 쟁점 사항이 나왔으니까 요번엔 이제 논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논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논지란 3페이지 논지란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은, 그죠? 요거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은 그 얘기잖아. 거기에 대해서, 즉 논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인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논지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논지 설정이라는 것은 주어진 논술의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점이야. 자기 자신의 주장점. 2번, 논지를 설정할 때 유의점. 주어진 논점에 맞추어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점은 학점인데 여기를 학교로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나는 그 양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야, 이건 논술로 예를 들어주면 참 이해 빠르겠다. 그래서 참 내가 잘해봤다, 잘했다, 그 생각은 들어요. 참 잘했던 것 같아.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논지에 삼도록 해라. 당연하죠. 즉 논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논지로 삼도록 해라.
똑같은 말이잖아. 초점이 어긋나면은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논점 이탈이죠.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글배기, 애매한 절충에 그치거나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그치는 논지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이 논지에서 양비론적이거나 양시론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양비는 둘 다 아니다 이거야. 양시는 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이 양비와 양시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양시와 양비로 걸릴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첫째,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에 뭘 쓸 것이냐. 여보요. 결론에 이렇게 써. 예를 들어서 내재적 목적이 중요하다고 막 쓰고 나서 결론에 가서는 내재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외재적 목적이 절충. 그러면은 결국 지 얘기 뒤집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논제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파고 본론에서 외재적 목적 중요해. 그렇지만 내재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어느 두 개를 다 긍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돼. 분명히 자기가 논점이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라고. 그거 가지고 논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비 양시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이거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이죠. 저런 것들이 두 개 다 걸릴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어느 하나를 지향해서 써라. 대신에 나는 대단히 객관적인 게 뒤에서 나올 거야. 나는 참 객관적인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네 글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자꾸만 외재적 목적을 강조할 때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도 들어준다는 것으로서 본론에서 그래 외재적 목적 중요해. 그렇게 딱 써. 그렇지만은 외재적 목적이 갖다 주는 이러한 불합리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재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에서 당연히 내재적 목적의 중요성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2번 논지는 즉 자기 주장이겠죠. 분명하고 명료해야 된다. 모호한 낱말들로 표현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객관적인 근거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지를 설정하라. 3번 자신의 입장을 과감하게 주장하라. 자신의 생각이 소수파 입장에 속할지라도 적절한 근거만 있다면 과감하게 주장하라 이거야. 이게 대표적인 문제가 공교육 사교육 문제야. 공교육 옹호 쪽과 사교육 반대했을 때 이게 소수파 의견이고 이게 다수파 의견이야. 그 대부분 사람들 글 어디로 써? 이쪽으로 써. 그러니까는 100명이 이쪽 글을 썼다. 그 100명의 글이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 소수파 의견이라도 이게 이제 과감한 주장이지. 대단히 과감한 주장이 되는 거야 이거. 소수파 의견이라도 내가 틀림없이 반론이 들어와. 그 반론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
논거만 될 수 있다면은 이걸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독창적인 글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사교육, 여기 사교육 반대가 사교육 옹호로가 돼야 되네, 그죠? 얘네는 이제 사교육 반대하는 거겠지. 그럴 때 나는 사교육을 옹호한다 라고 이제 논지가 되는 거지. 자기가 딱 주장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논거를 대야 된단 말이야. 그에 대한 논거. 그래서 논거로 개별화 수업을 이제 잡는 거야. 이랬을 때 당연히 반대가 들어와.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이 논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과감한 주장일수록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어. 반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자기 주장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 뭐만 좋아진다면 그렇지. 논거만 제대로 된다면 대단한 센세이션한 주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반론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은 공교육 죽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가 논거가 없으면은 공교육 죽어 그러면은 그렇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로 몰렸던 팬들이 다시 이쪽으로 쫙 몰려간단 말이야. 그럼 자기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재반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재반론으로서 아니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냐? 그죠? 공교육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걸 줄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지 반론을 제기한 애들이 왜 줄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진 거지. 그러니까 재반론을 아주 훌륭하게 얘기를 한 거지. 현재 공교육 자체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서당 교육이 사실상 훌륭한 거 아니냐? 왜냐면 서당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지 않았거든. 이거 개별하거든. 이거 서당 교육도 개별하거든. 응? 그러니까는 현재 공교육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이유는 개별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개별화로 가야만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공교육에서는 다수학급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제 다인수학급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뺏겼던 팬들을 다시 내 팬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거야, 논거. 자기 주장에 대해서 진짜 상대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거를 적절하게 되느냐. 여보세요. 미국에선 대선 토론이, TV에서 대선 토론이 대단하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TV로 토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논리적으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돼. 표가 확 그쪽으로 몰려가. 그런 이제 감정 싸움 안 해, 그지? 그쪽에서 막 뭐 하더라도 농담으로 딱 던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대선 토론을 보란 말이에요. 대선 토론. 가까운 예로 박근혜 대통령, 이정희 씨, 문재인 씨 대선 토론하는 거 보셨나요? 이정희 씨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단 말이야.
이건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선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상대편 주장점에 대해서 논거가 부족하지 않냐 하고 자기가 논거를 대야 되는데 그 논거를 못 대는 거야. 거기에 이제 문재인 씨가 그걸 탁 맞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같이 묻어서 간 거야. 그래서 대선 토론에서 이제 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논거 없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은, 근거 없이 상대편에게 반론을 하는 것은 그거는 비난이야. 비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감에 나갔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한다. 토론했을 때 이제 저는 작은 학교를 이제 지향한다. 스몰 스쿨로 가자. 커다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 학생들 이름들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 커다란 학교에 있을수록 비행 문제가 많이 저지러지고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반대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할 거야.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물론 보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산을 생각을 못했다. 그럼 이제 저 반론에 나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냥 한 거잖아. 방법도 제안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하냐. 그러면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 난 재반론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좋다. 내가 이거에 대한 저기는 아직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봐. 저 사람도 없어. 그거 두다 또 다가 돼버리는 거야. 저 사람이 이기는 꼴이 안 돼.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때 나는 지금 큰 학교들이 폐교되는 대학교 폐교되는 데가 많아.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 그 학교도 살려주고 좀 나머지 부분을 담장을 둘러서 또 다른 학교 속의 학교를 만드는 거지. 쇼빈숍처럼 스쿨인 스쿨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래. 아니 뭐 가게 안에 가게가 있거든요. 빵집 안에 커피숍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 그 쇼빈숍이라고도. 그것처럼 스쿨인 스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스몰 스쿨 인 빅 스쿨. 빅 스쿨 안에 스몰 스쿨. 그래서 스쿨인 스쿨을 저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거 마련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셔터 하죠.